예,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민방위법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틀린 거 하나 찾는 거니까 가장 쉬운 문제죠. 눈에 여러분들이 보신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게 이제 시험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앙민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부위원장이 정하고, 이런 내용이 부위원장이 정한 내용이 없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벌써 답이 아니라는 거 딱 식별이 됐는데, 여러분들 민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두 가지가 나와 있어.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쭉 공부했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또 대통령령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중앙민방위협의회 의안정의와 일반 서문은 행안부 장관이 뭐 권장을 하나요? 예, 그렇죠. 이거 다 맞는 표현이겠죠, 이제.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하더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죠. 둘 수 있는 겁니다. 선택사항이고요.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분과위원회 중에서 기획위원회와 대책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이죠. 이 두 군데는. 그래서 여러분 잘 이거 기억을 하시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중앙민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도 여기 설명됐듯이 중앙민방위의 구성 조직 운영 있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까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죠. 민방위에 관해 자문을 응하기 위해서 이제 민방위 협의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예산의 범위를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죠.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률 6조에 보면 그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민방위들을 둔다 이렇게 의무상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운영 뭐 구성 조직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쭉 나와 있죠. 우리가 그 배웠던 내용들. 그 내용 중에 이제 제7조 서무 관련된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의안정리, 일반 서무는 행안부에서 관장을 하고, 이 서무를 담당해서 뭐 관사 1명, 서기 2명, 요 숫자 중요하죠. 간사는 비상대비 정책국장, 그 다음에 서기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 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이 누구예요? 국무총리죠.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겁니다. 행안부 소속 공무원 중에요. 여기 위원장이 아니고 또 그 행안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바꿔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비상대비 정책국 예하에 같은 거의 동급이지만 민방위 심의기관이 있죠. 그래서 거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거기 그래서 비상대비 정책국장이 간사를 하는구나. 그런 정도. 간사는 발언할 수 있구나. 그리고 위원장이 정한다 여기 있죠. 운영을 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중앙민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고요. 위원장은 국무총리고, 부위원장이 행안부 장관이고, 부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없을 때나 뭐 부재시에는 직무대행을 하겠죠. 부위원장이. 그러려고 부위원장 갖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원은 원래 19개 부잖아요. 현재는. 거기 행안부 장관이 부위원장으로 갔기 때문에 18개 부 장관과 국정원장, 그 다음에 국경인원 해소, 이게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문위원을 줄 수 있는데, 약간명을 줄 수 있는데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이 가능하고요. 간사는 비상대비 정책국장이고 발언 가능하다. 서기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 중에 누가 임명한다?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임명한다. 분과위원회는 둘 수 있다고 돼 있고,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기획, 재난대책, 보건, 구호, 농林축산, 농업, 원자력안전위원장, 방사능,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딱 요 네 가지만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도 이제 연구위원이 이제 각 분야별로 연구위원을 둘 수가 있는데, 합격풍사 약관명을 둘 수가 있고요. 연구비나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에서의 실무회의를 둘 수 있는데, 분과위원장이 들어가고요. 관계부처 3급 공무원,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된다. 실무회의는, 그래서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여기 위원장은 나와 있는데 위원들은 없죠. 분과위원회에는. 그렇지만 실무회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원들이 누구누구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능은 수조위 연기고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고, 분과위원회 일부를, 여기 중에 일부를, 전부 말고 일부는 위임 가능하죠. 분과위원회에서는 심사, 뭐 이렇게 된 것을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민방위법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민방위 계획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제일 쉬운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것만 딱 하나만 식별을 하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1번 민방위 업무에 대한 계획은 기본계획, 집행계획, 시도계획, 시공구계획으로 나뉘죠. 나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기본계획을 중앙관세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통보한다는 의미죠. 민방위는 표현을 이렇게 좀 해놨는데 통보한다는 의미예요. 왜 기본계획을 내려주겠어요? 당연히 집행계획 작성하라고 하는 거죠. 기본계획에서 집행계획 작성하라고 내려주는 거죠. 세 번째, 시도는 다음 연도 시도 계획을 매년 12월 10일까지 확정하고 시군구청장은 12월 말까지 확정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계획의 일자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기본하고 집행이 있고, 그 다음에 세부 집행이 있죠. 이거는 이제 번외로 좀 해보고, 집행 밑에 이제
시도 계획이 있고 시군구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민방위법에선 연 단위로 기본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계획이 5년 주기로 하죠. 그래서 이게 비대법하고는 상이하죠. 비대법은 기본 계획이 매년 주기로 작성을 하게 된 반면에 민방위는 5년 주기예요. 물론 기본 계획 지침은 언급은 없으나 5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1년 단위로 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부터 얘가 9월 말이구나. 그리고 시군구는 12월 말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9월하고 집행계획, 시군구 12월 말 사이에 있는 이 시도를 생각을 해보면 한 반쯤이 언제요? 11월 10일. 12월 10일인 거죠. 약 40일, 10월달, 11월달 열흘. 여기도 한 반 정도, 반은 아니지만 시도는 11월 10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도 생각을 하시면 빼빼로데이 전날인 11월 10일 날까지 시도 계획을 작성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문제는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당연히 이거 딱 11월 10일 딱 명확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세부 집행계획 지정행정기관장이 작성한 것은 10월 말. 그래서 10월 말 요 세부 집행계획을 생각하면 이 시도계획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세부 집행계획과 뭐 시도계획하고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계획 내려온 걸 바탕으로 약 한 40일 동안 시도계획을 작성하는 개념이죠.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시도계획에 따라 민방위협의회 시군구계획을 작성하여 여기는 협의회가 있으니까 민방위협의회가 있으니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죠. 그리고 행정라인인 시도에게 보고를 해야죠. 이런 절차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넘어가면 너무 단순하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계획은 우리 기본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지침과 기본계획 안,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이게 5년 주기로 하게 돼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5년 주기로 하는데 기본계획 지침은 뭐 5년이라고 명확하게 안 나와있지만 당연히 기본계획 지침을 주는 거니까 이 5년 주기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작성하는 이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 지침을 국무총리가 내려주죠. 누구한테? 관계 중앙간서회장에게 그냥 내려줍니다. 뭐 대통령 승인받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작성해서 지침을 내려줍니다. 이때 지침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죠. 계획의 중점 구성 등의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하고 민방위 운영과 민방위 사태시 조치사항 등의 기본계획의 세부 과제의 수립 지침. 그러니까 방향과 세부 과제의 수립 지침이 이 기본계획 지침에 내려진다. 그러면 기본계획 지침이 두 가지 포함 요소가 있구나.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관계중앙관서장은 자기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 안을 작성을 하겠죠. 작성을 해서 요거를 누구한테 제출을 하냐?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 기본계획 안을 심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앙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해서 작성을 완료를 하죠. 그리고 국무위에서 심의하고 대통령 승인 확정해요. 그래서 그 두 번의 심의를 거친다. 중앙민방위협의회에서는 심의해서 작성하는 거고 국무회에서는 심의해서 대통령이 승인 확정하는 절차다.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본계획안 같은 경우는 행안부 장관하고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고 또 이거를 잘 살펴보면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기본계획안 심사라니까 우리 이 기본계획 심사를 누가 하겠어요? 행안부 거기 있는 분과위원장. 그거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 분과위원회에 심사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법령을 보시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는 것은 이쪽 중앙민방위협의회에 제출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그래서 이거를 다시 관계중앙관서회장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다시 내려주게 돼 있죠. 그래서 집행계획을 관서중앙장이 이제 작성해서 국무총리의 승인 확정, 그리고 통보하는 데는 두 군데 시도지사와 세부 지정행정기관장에게 내려줘서 각각 작성하게 해야 되죠. 세부 집행계획과 시도계획을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이때 중앙관서장이 할 때 행안부 장관이 개입을 하죠. 여기도 개입하고 여기도 개입을 합니다. 왜? 이거 왜 개입을 하느냐? 여러분들 집행계획 분과위원회에서 집행계획의 심사를 하게 돼 있죠. 그 부분과 연계하시면 집행계획 행안부 장관이 협의하는 게 그런 내용이구나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계획을 좀 볼 때 변경 절차가 요 기본계획 변경하는 절차만 딱 하나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뭐 어떻게 해라 마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변경했을 때는 똑같이 해야 되는 거로 봐야 되는데 그 표현이 없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기본계획이 변경할 때는 관계중앙관서장은 기본계획 수정안을 작성해서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한다. 요거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행계획은 9월 말, 세부 집행계획은 10월 말, 시도는 11월 10일, 빼빼로데이 전날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시군구는 12월 말. 그래서 연 내에 끝내는 거예요. 재난법은 연이 넘어가지 2월달까지. 그런 차이점도 있고 비대법은 명확하게 날짜가 안 나와 있죠. 법령에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 세부 집행계획은 지정행정기관장이 작성하고 이 지정행정기관장이 여러 개 나와 있죠. 여러 개 나와 있는 것을 문제로
낸 적이 몇 번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서 지정행정기관장이 뭐 어디가 있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할 시군구에 여기도 협의하는 내용이 있다. 이게 이제 독특하고 어디에다 내려주는 거 없죠. 여기서 다시 통보해주는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보해주는 내용이 없다. 시도는 협의해서 확정해서 시군구청장에게 내려주고 행정라인인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에 특징이 있다. 시군구도 마찬가지 시군구 협의해서 확정해서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준다. 시군구는 다시 내려주는 데가 없죠. 여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본계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함사항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기본계획도. 그래서 5가지 포함사항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 한목대사로 외웠거든요. 환, 목, 민방위대에 관련된 쭉, 사태에 관련된 쭉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들도 한목대사를 외우시면 쉽게 기본계획의 포함사항이 뭔지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비대법과 민방위법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뭐가 다른 거냐 이 계획 작성하는 절차가. 비대법은 기본계획도 1년 주기에 포함이 돼요. 기집 시실. 그래서 이건 1년 주기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한 것은 법령에 안 나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비상계획까지 되면 기본계획은 5월, 집행계획은 7월, 시행계획은 10월, 11월, 10월 정도 되죠. 9월이죠. 9월. 실시계획은 11월 말, 10월 이렇게 실제 이렇게 순기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민방위법은 기본계획까지는 5년 주기고 여기 집행계획, 세부 집행계획, 시도계획, 시군구계획은 1년 주기가 된다. 그 다음에 소속 지방행정기관장이 시행계획을 기집 실시할 때 시에 소속 지방행정기관장이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반면에 여기는 민방위법은 지정행정기관장이 세부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 비대법에서의 시행계획은 시도지사도 작성을 하잖아요. 거기에 시도지사 등이죠. 우리가 공부했을 때 소속 지방행정기관장이 시행계획, 거기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대법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장,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하는 반면에 민방위는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심의하고 행정라인으로 보고하게 돼 있죠. 시도지사는 행장에게 보고하고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여기 표현이 빠졌는데 시도지사. 다음으로 기본계획 같은 경우 비대법은 국회에도 통보하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는 통보하는 절차가 없고요. 그리고 비대법은 집행계획을 타 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 민방위법에는 없다. 그리고 비대법에서는 기집 시실 수정사항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 반면에 민방위법은 기본계획 수정한 사항만 나와 있다. 경미한 사항도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똑같이 한다는 거죠. 이 절차에 따라서. 포함사항이 나와 있던 것은 기본지침과 기본계획이 아니라 집행계획 포함사항이 있었죠. 전자시라고 하죠. 우리. 민방위법은 기본지침과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민방위법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법에서 계획 파트가 이렇게 두 문제 나온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계획 파트가 두 번 연속으로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번이 시험 좀 독특한 거고요. 한번 볼게요. 이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니까 바로 내려와서 밑으로 오고 기억 디귿 니은 약간 두 개씩 이렇게 나눠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 이게 오답률이 좀 있어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니은을 정확하게 아느냐 디귿을 정확하게 아느냐 요거를 판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긴 하거든요. 한번 근데 답을 구하기는 어렵진 않습니다. 기억, 민방위에 대한 기본계획 지침이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관서장에게 알려야 되며 중앙관서회장은 법원행정처가 포함되지 않죠. 중국원법의 행정을 담당하는 장들은 중앙관서장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니은하고 니을은 다 동그라미고 디귿이 맞느냐 틀리냐를 확인만 하면 되겠죠. 디귿,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대한 기본 지침을 작성한다. 여러분들이 대통령령 이것 때문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계획 지침에 뭐가 있어요? 포함사항들이 있죠. 그 포함사항이 어디 있었어요? 대통령령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대통령령 하면 그거와 연계해서 시행령이 쭉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구나 머리를 공부하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맞는 편이에요. 답은 쉽게 4번이 구해지죠. 두 문제 풀고. 그러면 니은하고 니을이 맞는지 틀린지 볼게요. 니은, 기본계획 지침에는 중점 및 구성 등의 기본 계획의 수립 방향이에요. 수립 방향. 그리고 민방 운영 및 민방 사태 조치 사항 등의 세부 과제에 대한 수립 지침이 포함되는데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두 가지. 이걸 잘 기억하시고요. 리을. 민방위법에서는 그 변경한 사항 관련해서 이거 딱 하나 나와 있다고 했어요. 중앙관세회장은 기본계획을 수정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해서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서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 한 문구만 있어요. 한 문구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언급이 없으니까 원래 계획 수립할 때처럼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럼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도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요. 기본계획 지침을 작성할 때는 국무총리가 작성을 하죠. 대통령령 요 내용을 포함해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작성해서
관계 중앙관세장이 알려야 되겠죠. 이때 중앙관세장에서 중국헌법에 행정사무 관장하는 장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기본계획 지침에 포함되는 것은 수립방향과 세부과제의 수립 지침이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아까 변경사항이 있는 거는 기본계획에서 중앙관서장이 자기 소관 분야를 변경할 때가 있겠잖아요. 그 변경하는 분야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해서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서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계획 안에 중앙관서장이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안을 만들어서 기본 다 합쳐져가지고 기본계획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본계획 아니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기본계획 수정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도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변경 절차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정의에 보면 이제 중앙관세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중국 헌법에 관장하는 행정을 담당하는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감사원장만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뭐 공수처장 이런 사람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우리 아까 기본계획 봤을 때 그 기본계획 지침 작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죠. 대통령이 정하는 바가 이거죠. 지침을 포함사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 대통령이 있으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뭐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건데 갑자기 뭐 시행규칙, 불령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겠죠. 네, 독특한 거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문제 보면 중앙관세장에는 법원 행정처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계획 지침에는 두 가지 요소인 수립방향과 세부과제 수립 지침이 있다. 그리고 그 민방위에서의 변경사항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중앙관세장이 기본계획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만 한 가지가 있다.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민방위법 네 번째 문제를 크리스마스 날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법 준비 부분이죠. 이 영역은 매번 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준비에는 앞에 부분에 있는 내용도 문제를 내기가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별표에 있는 우리 안내 표시판이나 유도 표시판에 대한 부분도 얼마든지 출제하기가 너무 좋은 영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한 세트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민방위 준비 부분하고 앞에서 우리 뭐 지원할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 부분하고도 연관해서 이제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민방위 준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많이 낮다. 보면 이제 민방위 준비를 하는 주체는 첫 번째 중앙관세장. 그럼 우리 정의에서 중앙관세장이 누구다? 누구는 중국 헌법에 뭐 행정을 사무하는 기관은 제외되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이렇게 세 군데인데 우리가 뒤에 권한의 위임을 보면 중앙관서에 소속 지방행정기관이 있어요. 지방행정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준비에 대한 부분을 위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네 가지가 연계해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시험 문제 낸다고 하면 이쪽을 내고 이게 됐냐 안 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상황형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요 부분이 된다는 거 여러분 명확하게 하시고요. 우리 민방위는 기본적으로 시군구가 기본 단위예요. 시군구가 기본 단위고 핵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 검열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시군구가 중요하고 시도지사나 위에 행안부 장관은 특별히 하는 거죠. 특별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은 시군구의 통제를 받습니다. 저희 직장민방위 때도 시군구의 통제를 받죠. 편성도 다 시군구, 직장민방위 때는 시군구.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군구가 중심이 돼서 모든 사업을 한다 보시면 되죠. 시도지사나 행안부 장관은 도와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볼게요. 여기 보면 중앙관서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에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소방과 방공장비의 비치 정비 명령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 키포인트가 뭐가 되겠어요?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준비 명령에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누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에게.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이제 각각 출제하기가 좋은 영역들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내용 중에 이제 준비 명령 할 수 있는 내용 중이 우리 지소장령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지하층, 단독 주택 외에 지하층, 그다음에 소방 관련된 여기 보면 쭉 문제 보시면 여기 소방에 관련된 거 있죠. 소방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장비 관련된 거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할 수 있는 거 뭐 복화 구의 뭐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민방위 준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명할 수 있죠. 소방과 방공에 대한 부분을 누구? 단독주택 외 지하층, 지하층에 드는 것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비축하거나 설치, 정비해야 될 물자 시설 장비에는 지하 양수 시설 등의 이를 가름한 시설이 포함되죠. 세부적인 뒤에서 볼게요. 대피호 등의 비상대피 시설을 설치하는 시군구청장은 대통령부터 안대표판 유도표시를 설치 부착해야죠. 누가 한다? 시군구청장이 한다. 시도지사 뭐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대피시설은 특히나.
그다음에 여기 보면 중앙관서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에 소방 설치에 관련 법률 12조,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18조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해야 될 어떤 건축물 시설물의 소정관이죠. 소정관에게 이런 대피시설을 명할 수 없다? 아니죠.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아주 물론 맨 마지막에 있어서 다 읽어봐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은 문제다. 그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죠? 민방위 준비는 누가 하느냐, 이 4개의 기관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준비 명령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에 이 3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지하층을 두든 뭐든 단독주택의 지하층에 있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거기에 민방위 준비하라고 하면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준비 명령을 명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공동주택, 우리 아파트나 다세대 이런 데는 공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런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 소방 관련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해야 될 건물들, 시설물들은, 그리고 민방장비 비치 정비하기 위해서 행안부로 정한 건축물 시설물 등은 필요하다는 거죠. 준비 명령을 해서 설치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지소 장령이라고 했고요. 기본적으로 민방위 준비는 여기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4개의 사람들이 하는 건데 뭘 하냐? 이 무엇을 하는 거죠. 6가지로 나와 있지만 여기 대소방, 복화, 구의, 지휘, 방령, 저는 이렇게 왔어요. 복화, 구의, 지휘, 방령. 대소방, 복화, 구의, 지휘, 방령을 하는 것을 민방위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대피호 등의 비상대피 시설 설치, 요거는 시군구청장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그 다음에 소방과 방공장비의 비치 정비,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시설 장비, 화상방 대비를 하고 의료, 구호를 위한 필요한 물자시설 장비, 지하 양수시설 또는 이를 가려면 쓰는 시설, 위장시설, 물자, 위장 물자, 방호시설 등 필요한 거로서 이 지휘 방령은 위방령은 같이 묶이는 거예요. 위방령은 같이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위장시설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방호시설도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어렵게 낸다 하면 위장시설은 다 준비 명령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죠. 행안부령으로 정해야 돼요. 위방은.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군구청장이 하고 그거를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주죠.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데 시군구청장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여러 군데 받겠죠. 결과를. 그러면 이거를 종합을 해서 다시 행안부 장관에게, 행장에게 시도지사는 보고를 하죠. 그래서 A는 B가 종합해서 C로 가는 형태고, 점검 주기나 방법, 보고 절차, 이번 준비하는 거에 점검 주기는 언제 하고, 방법은 어떻게 하고, 보고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은 탑다운을 하는데, 바로 A, B, C가 A, B로 바로 내려준다, 한 번에. 그러면 이런 점검을 해서 보고를 했고, 이 점검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지침 이제 사실 통보해 주는 게 지침을 내려주고, 시장군수구청장 점검해서 이걸 종합해서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한 거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 다 받았으니까, 전체 보고한 거 준비한 사항을 점검한 걸로 보고를 받았으니까, 비용에 대해서 이제 행안부 장관은 이런 보고 결과를 검토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지원 가능히 하죠. 근데 뭘 고려하느냐? 요 6가지를 고려하는데, 이거 어떻게 온다? 노발, 지연, 비행. 저는 이렇게 왔어요. 노발 지연 비행을 고려해서 행안부 장관이 전부 일부를 비용에 지원한다. 그리고 실제 이 점검할 때는 실제 사람들이 가야 되겠죠? 갈 때 하는 방식이 관계자에게 자료 제공해서 명령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이건 진짜 안 가고 하는 방법이죠. 관계자 자료 제공을 명령하는 거랑 소속 공무원이 관계 지역에 출입 확인하거나 관계자에게 일단 가서 확인하거나 가서 관계관에게 질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총 3가지, 크게 봐서는 2가지인데 세부적으로 3가지다. 그래서 준비사항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거다. 그리고 벌칙은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벌칙은 6에 500만 원 이하의 벌구다. 이렇게 앞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 뒤에 이 안내 표시판과 유급 표시판은 시군구청장이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안내 표시판과 유급 표시판에 특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민방위 준비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통으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민방위법 5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에 이어서 민방위 준비 문제가 나왔죠. 이렇게 2문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출제하기에 아주 좋은 영역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출제가 2문제가 된 거로 예상이 됩니다. 통상은 1문제가 나와요. 민방위 준비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비상대피 시설의 안내 표시판과 유급 표시판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리고 지문을 보니까 기역, 디귿, 리을 다 3개씩 있네요. 3개씩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 반대로 말하면 하나가 틀리면 답이 구해지는 거죠.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구성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답은 쉽게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다 구하는 문제이죠. 한번 문제를 볼게요.
안내 표지판의 색깔에는 바탕은 빨간색 맞고 삼각은 파란색 맞고 원도 주황색 맞고 그 테두리선 안쪽과 바깥쪽 흰색 맞고 글자 색깔은 흰색 야광 맞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지는 거고 안내 표지판의 펼치 방법에서 받침대를 세울 경우에는 지상 60도. 그래서 안내일 때와 유도일 때가 다르죠. 여기는 60, 여기는 2m. 이렇게 되죠. 여러분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이거 맞고요. 유도 표지판의 색깔에는 바탕은 흰색, 안내 표지판 모에 적은 글자색은 흰색 야광, 대피 유도 모양과 글자색은 녹색. 우리 녹색은 없죠. 녹색은 없습니다. 예, 청색이에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틀리면 사실 다 이게 답이 그냥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물론 예, 그렇습니다.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리을 유도 표지판의 설치 방법에는 유도 거리에 따라서 10에서 50m 간격에서 조정할 수 있고요. 받침판 세우기는 2m 돼 있죠. 네. 뭐 이렇게만 하면 너무 이제 뭐 공부하는 게 어려우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안내 표지판하고 유도 표지판. 중요한 건 안내 표지판과 유도 표지판은 시군 구청장이 설치 부착합니다. 시도지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안내 표지판과 유도 표지판이 이제 비교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비교되는 것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기본적으로 이 안내 표지판과 유도 표지판을 잘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피소 여기 표시된 이 안내 표지판의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축소돼서 왔죠. 네, 크기는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40 한번 해보면 여기가 45cm, 여기가 60cm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바뀐 거는 여기가 이렇게가 50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가 25예요. 그러니까 이걸 2배 한 거죠. 이렇게 반틈 해가지고 2배 25 한 거죠. 옛날에는 이게 딱 뭐 반틈이라가 좋았는데 크기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여기에 25, 50이다. 유도 표지판이 이렇게 되고 이 50이라는 게 이거보다는 작고 이렇게 봤을 때 6보다는 작고 요거보다는 크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삼각형, 청색, 주황색, 흰색, 녹색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얘는 청색이죠. 네, 청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시면 바탕색은 얘는 빨간색, 얘는 바탕색이 흰색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야광도로는 이 글자만 대피소, 셀터 요거만 흰색 야광으로 돼 있어요. 안내 표지판은.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근데 유도 표지판은 바탕색, 이 바탕 흰색을 빼고 여기 바탕 빼고는 나머지는 다 야광이다. 요것도 야광, 다 야광이다. 네, 유도 표지판은 유도하는 게 중요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얘도 필요하죠. 야광이어야지 보이잖아요. 껌껌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얘는 이 대피소가 글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내 표지판은 글자만 흰색 야광이다. 그래서 받침대 설치할 때는 얘는 60, 얘는 2m다. 그리고 얘의 크기는 그 건물, 해당 건물, 비상대피 안내 시설이 있는 그 건물의 특성을 따라 조정이 하고요. 얘는 약간 유도를 해야 되니까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 안내 표지판의 외국어 병기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다. 이에 반해서 유도 표지판은 영어만 한다. 이게 기본으로 드는 거. 추가적으로 지역 특성 고려해가지고 추가할 수 있다. 뭐 핀란드 인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그러면 당연히 핀란드어가 들어갈 거고 베트남이 많이 사면 베트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공통이 해소하면 15만원, 이거를 아예 없애버리면 25만원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민방위 준비는 요것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민방위 준비 명령하는 부분까지 같이 17번, 18번 문제가 같이 연계돼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민방위법 6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임무는 평상시와 민방위 사태시가 있겠죠. 민방위 사태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와 민방위 사태시를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평상시를 구하는 거죠. 예, 등화관제 관련해서 등화관제 훈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실제 민방위 사태시라고 볼 수 있겠죠. 등화관제는. 그럼 통제소의 설치. 이게 아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대피소나 우리 그 통제소 설치는 미리 설치를 해놔야지, 평상시 설치해놔야지 실제 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평상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민싱안전관 계몽, 평상시 하지 않잖아요. 민방위 사태시 하고요. 불발탄 등의 위험물의 예찰. 불발탄이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답은 쉽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통제소의 설치를. 그러면 우리가 실제 평상시와 민방위 사태시 발생 시의 임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들을 좀 보시면요. 이 평상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단어를 보시면 우리 평상시에 어떤 체계를 갖춰야 되죠. 그래야지 민방위 사태시 실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신고망의 관리와 운영을 미리 해놔야죠. 평상시에 신고망을 관리 운영해놔야지 실제 신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보망도 마찬가지고 미리 관리 확립하는 거고요. 방금 전에 나왔던 문제가 이제 통제소의 설치 관리인데 통제소의 설치만 딱 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 지하 양수시설이나 대피소, 대피지역, 통제소, 민방위 경보 통제소 뭐 이런 거예요. 이거를 민방위 사태시 날 때 설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설치해놓고 관리하고 있다가 실제 그 목적에 맞게 민방위 사태시 사용해야 되겠죠. 그다음 비축은 당연히 이해하시겠죠?
그다음에 훈련하는 거 당연하죠. 예, 대비하는 거니까요. 평상시에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실 만한 내용이 자체 시설의 보호다. 자체 시설의 보호. 이거 평상시에 보호, 민방위 사태 시에도 보호하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민방위 관련된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 민방위 관련된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걸 평상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인데도 딱 보는데 헷갈리는 거, 자체 시설의 보호. 아까 통제소에 설치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설치해야지 나중에 운영할 수 있구나. 자체 시설의 보호도 평상시 잘 보호가 돼야지 민방위 사태 시에 그 시설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지,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이나 화생방 오염 방지 장비의 설치 관리하고 교육훈련 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예방, 수습,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이죠. 이에 반해서 민방위 사태 시를 잘 보시면요. 경보, 아까 여기 경보만 관리를 했으니까 경보하죠. 대피소를 만들고 대피지역 만들어 봤으니까 대피를 하죠. 그 다음에 주민들은 이제 주민통제하고 소산하겠죠. 그 다음에 교통통제하고 등화관제. 아까 등화관제 훈련을 했었잖아요. 여기 훈련하듯이 여기 등화관제. 그 다음에 소화활동, 아까 소화 있었죠. 소방이나 이런 장비들 설치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화활동, 인명구조와 의료활동, 실제 상황이 발생하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불가탄도 실제 상황이 발생해야지 불가탄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파손된 중요시설, 파손됐으니까 당연히 응급복구하는 거는 실제 민방위 사태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승진, 의식을 위한 고치를 위한 주민 지도를 평상시에 하면 이거 사람들이 요즘에 이상하게 보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상황 때 하는 거다. 군사작전에 필요한 노력지원, 군사작전 해야지 뭐 노력지원 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습을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당연히 민방위 사태 시에는 수습하기 위한 것만 해당이 되겠죠. 예방하고 이런 게 되지 않죠. 그래서 수습만 나와 있다. 여러분들 간단한 문제였고 쉬운 문제였으니까 잘 정리했을 거라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민방위법 7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열 및 민방위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를 약간 섞은 거죠. 검열하고 교육훈련 섞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여러분들 틀린 거 딱 하나 나오니까 딱 눈에 띄겠죠. 난이도는 많이 낮은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민방위 대에 대한 특별 검열은 행장이나 쭉 하면 시도지사죠. 에 필요한 경우 인정할 경우에 실시한다. 그렇죠. 맞는 편이죠. 정기 검열과 특별 검열이 있어. 정특. 그래서 검열이다. 민방위는 검열이다. 예비군은 감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방위에 대한 검열 실시 요령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 아마 이게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 대통령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특히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행령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박스, 제 교재 기준으로 해서는 박스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통령령은 박스 내용이지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요. 그 외에 이제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 뭐가 정한다, 행안부령으로 한다, 이런 것들 중에 이제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에서 다이렉트로 부령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특이한 케이스 있잖아요. 시행령도 아니고 부령으로 갑자기 내려가니까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일단 여러분 모르면 세모였죠. 틀린 게 확실히 있으면 찾아봐야겠죠.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의 조항에 따라 10일 50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민방위 대 간부요원과 기술요원, 기능요원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죠. 요원들의 교육들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선거 중에 실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국회의원 때 선거하러 가야죠. 민방위 훈련 자체가 이렇게 아주 한 번밖에 없고 특별하게 그날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을 두고 여러 번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기본교육, 보충교육 여러 번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1년 해봤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미실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명확하게 4번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예요. 그래서 검열 관련된 무슨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제 교재는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열과 감사, 민방위법은 검열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예비군법에서는 감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사단 같은 경우 보면 감사실이 있죠. 예비군 감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거다? 정기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방군단 같은 경우는 수행군부대장이 군단이기 때문에 군단에 있죠. 동원참모처나 거기에 예비군 감사실이 따로 있겠죠. 그렇지만 후방의 지역사단 같은 경우는 사단이 수행군부대장이니까 그에 따라서 거기에서 예비군 감사실이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시고 아니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용 중에 이제 민방위법에서의 검열은 정기검열과 특별검열이 있어요. 똑같아요. 여기 정기검사, 특별검사. 그럼 주체가 누구냐? 검열하는 주체가 뭐냐? 민방위는 시군구청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하시죠? 왜 시장군구청장인지? 기본이 시군구청이에요. 시군구가 민방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시군구가 기본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행장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행정라인이 할 수 있다. 근데 점검하는 걸 내용을 보면 민방위대 운영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현황에 대한 검열을 한다. 그래서 이거 사실 저는 이제 외웠는데 교편시장 이렇게 읽었어요. 교편시장의 현황만 검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방위대 편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교육훈련을 했느냐 안 했느냐,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장비가 없느냐 있느냐, 이런 거 중심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 등이 있어서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정기검진 하면 이런 현황 위주로 검사를 해요. 이에 반해서 예비군의 운영 실태 확인 점검, 예비군의 임무 수행 능력까지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민방위 대행은 수행 능력 평가 안 하죠. 만약 직장 민방위 같은 경우 저 같은 인원들이 너 뭐 평가할게 이거 와봐 하면 하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렇지만 예비군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기감사는 수행군 부대장이 1년에 1회 원칙이고요. 특별감사는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각군 예하 부대 예비군 부대와 예비군 관계기관에 특별감사를 합니다. 누구한테 위임하냐? 각군 참모총장에게. 이거 이해하셨죠? 네. 예비군법과 민방위랑 같이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 아까 중에 우리가 이제 훈련에 미실시하는 경우가 언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거는 훈련의 성격을 잘 보시면 돼요. 우리 비대법은 전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평시에 하는 훈련인데 이 훈련은 충무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충무훈련은 3년 주기로 17개 시도에 대해서 비상대비정책국이 점검하게 돼 있어요. 점검을 하면서 훈련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 자체가 시도 단위 아니면 전국 단위 훈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민방위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군구 단위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시군구가 주최를 해서 훈련하거나 읍면동 편성권 교육 훈련 명령권이 있는 통립민방위에 읍면동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군구가 다 요즘에는 하고 있어요. 물론 읍면동이 교육명령상 우리 법령상으로는 하게 돼 있지만 그다음에 예비군법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 개인별로 같은 지역에 있어도 다 딴 데 가죠. 자기 소속으로 예비군 부대 소속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다 개인이에요. 맞출 수가 없겠죠. 누가 어디 그 지역에서 누가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이 이르다 보니 비대법은 전국 단위 훈련이다 보니 대통령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비대법이나 민방위법 다 대통령은 전 인원이 다 하는 거죠. 성인은 다 하는 겁니다. 성인 플러스 18세 인사도 하죠. 18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인도 아닌데 하여튼 선거권 있죠. 하여튼 대통령 선거 기간은 23일입니다. 이 23일이라는 것은 대통령 선거일 전에 23일 동안 선거 유세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임기 만료가 상관없고 재보궐이든 뭐 탄핵돼서 뭐 하든 전 인원이 하기 때문에 이때는 훈련 안 하겠죠. 이에 반해서 비대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지자체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시도교육감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실제는 같이 하지만 시도교육감 내용이 없어요. 시도교육감은 없습니다. 교육감은. 그래서 여기는 전국 시도 단위 훈련, 전국 단위 훈련이다 보니 요거는 임기 만료 선거일 때만 일단 정해져 있잖아요. 그때만 훈련을 미실시하고 왜 3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1년 단위로 다 정해놨는데 갑자기 뭐 재보궐선거한다, 재선거한다 이러면 훈련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임기 만료로 한다. 그럼 임기 만료 선거 기간, 그러니까 선거일과 그 전 14일은 안 한다. 민방위법은 상관없이 그냥 다 안 한다. 왜? 교육훈련 자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체계가 기본교육 한 4월달부터 약 11월까지 한 4월에서 한 6, 7월까지 기본교육을 하고 이 뒤는 보충교육을 기회를 1차, 2차, 뭐 3차까지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 하면 여기 선거일 빠지면 여기로 하면 되는 거고 여기 뭐 있으면 여기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비군도 마찬가지예요. 공직선거 기간. 하여튼 선거를 하게 되면 다 빼야 되겠죠. 누가 빠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여기만 성격상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시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임기 만료만 한다. 이게 이제 독특한 표현이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민방위법 8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및 동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를 보면 훈련하고 동원은 이제 섞어낸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민방위 훈련과 동원은 각각 나오기도 하지만 동원과 훈련을 같이 섞어서 내는 문제도 종종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하나 고르는 거니까 문제 난이도는 낮았겠죠. 한번 보시면 주민은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을 참여해야 하고 이거는 의무 맞아요. 중앙관서장, 시도지사, 그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거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그 재정이 남아남지 않겠죠. 민방위 훈련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다 경비를 지원해줘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도지사가 민방위를 동원할 때는 시기, 지역, 대상, 사유, 행동 요령을 분명히 해서 동원 대상, 민방위 대상에게 동원 명령을 내려야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이건 의무고요. 또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공고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공고하는 방법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것을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죠. 학성계를 이용한 방송 및 공고가 사항에 적합한 방법인 경우에 이를 택하여 민방위 대원에게 시간 내에 동원되도록 해야 하죠. 맞는 편이고요.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은 민방위 사태가 광역화되고 장기화됐을 때는 민방위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 동원하지 아니한 민방위 대회를 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 거죠. 참여 명령이 아니라 참여 권장이고 동원 명령이 아니라 참여 권장입니다.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동원했다가 더 추가적으로 장기화되면 더 추가적으로 동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참여를 권장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민방위 훈련은 우리 매월 15일 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이 훈련의 주체는 행안부 장관이 주체가 돼요. 그래서 매월 15일 민방위 날로 정하여 민방위센터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택사항이고요. 그래서 안 한 날도 있었죠.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이거 많이 안 했었죠. 행안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인정할 때는 훈련 일정과 그 일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날짜가 훈련 일정을 15일 안 하고 18일 할 수도 있고요. 그 실시 여부를 추가한다. 그러면 하루 하거나 2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주민은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그 다음에 중앙관서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은 앞에 글이 우리 보면 민간단체 뭐 등등등 기관들 나왔던 거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예, 선택사항으로 돼 있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었던 거고요. 주민이 이렇게 했을 때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게 경비를 행장은 또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요. 훈련 주체는 행안부 장관인데 나머지가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행장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국가재난안전교육하고 민방위훈련은 행안부 장관이 주관을 하는데 민방위대원은 국가재난안전교육이 의무고요. 그래서 민방위대원 교육 보시면 1시간 정도는 재난안전 관련된 교육을 해요. 민방위 아닌 주민들은 임의로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민방위훈련은 매월 15일 주민이 훈련에 참가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이거 안 하면 사람들 참석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다음 경비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3개 기관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이 민방위 훈련의 이 경비 지원, 그러니까 훈련 단체 등에게 대한 경비 지원은 3개 기관이 하는 반면에 민방위 훈련을 하다가 뭐 어떤 보상이 할 경우에는 누가 한다? 그때는 시군구청장이 한다. 그래서 뒤에 공부하실 때 보상하고 연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동원 절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원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가 있죠. 첫 번째는 정상동원이면 행장이 내리겠죠. 그리고 정상동원이 아니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긴급동원일 때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원 명령을 내리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내리냐? 민방위 대장에게는 동원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고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이 공고는 두 가지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민방위 대장은 무조건 전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전파를 받은 민방위 대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속 대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 보시면 아까 뭐 공고하는 방법, 확성기 이용하는 방송 방법.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면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BS 뭐 이런 방송이 아니고요. 확성기를 통해서 널리 퍼뜨린다 이런 방송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이 이게 광역화되고 장기화될 때는 수습을 위해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했는데 동원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행장이 빠져요. 네, 행장이 빠집니다. 그리고 임무 부여는 수습 현장에서 구두로 하게 돼 있어요. 이 온 사람들은 구두로 하게 돼 있고요. 필요한 경우 참여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뒤에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 권장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주체는 누가 할 수 있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이고 행장 없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기는 광역화되고 장기화돼서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 임무 부여는 현장에서 구두가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 서면 그리고 실비 지급은 언제 주느냐? 읍면동장으로부터 임무를 받아 수행한 경우에 이 경우에 급식비나 식비, 숙박료, 교통비의 지급이 가능한 겁니다. 읍면동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야 돼요. 요 내용이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앞뒤 내용을 같이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민방위법 9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등의 보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한 개 고르는 거니까 이것도 난이도가 좀 낮죠. 한 개 틀린 것만 찾으면 됩니다. 재해 등의 보상은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신체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이 신체 관련된 보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신체를 보상할 때는 재해보상금이라고 표현하는 사망보상금과 그 다음에 다쳤을 때 받는 장애보상금을 받죠. 다쳤을 때 등급을 받았을 때 이거에 플러스해서 이 다쳐서 치료를 받는 거로 인해서 내가 생업을 종사 못했다 그러면 휴업보상금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로 인해서 이렇게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나오는 보상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4대 법령에서 이제 다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겠지만 뭐 어떤 걸 하다가 뭐 법마다 상이하겠지만 다칠 수가 있잖아요. 다치면 제일 먼저 치료를 해줘야죠. 그럼 치료는 누가 해주고 치료에 따라서 어떤 거는 그냥 그 국가나 뭐 훈련한 부대에서 아니면 훈련한 곳에서 이렇게 해주는 반면에 어떤 거 자기가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의 치료에 따라서 보상은 누가 해야 되고 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법에 적용돼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료로 인한 보상, 치료비죠, 치료비는 누가 주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보상은 누가 해주느냐? 요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연결되고요. 플러스 국가나 국가유공자나 보험 대상자가 되는 이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요 구체적으로 보면 더 보면 네 가지를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죠. 문제는 쉬우니까 한번 볼게요.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공표하는 전체 사업체의 월 평균 임금 총액, 당연히 사망 한 전년도거로 기준합니다. 36배에 상당한 금액이다. 이게 500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500이라고 하면 36 하면 1억 800만 원인가요? 300만 원일 때가 한 1억 800이 된다는 거죠. 500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장애보상금의 등급은 1에서 6등급까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배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8은 없다. 8등급. 그러니까 12면 12부터 12분의 6까지인데요. 여기에 8이 없는 거예요. 11, 10, 9, 8이 아니라 7. 그래서 5등급은 7이 되는 거다. 7이냐? 네, 7이다. 사망보상금의 12분의 7이 되는 거다. 맞고요. 읍면동장이 민방위로 해서 응급조치를 할 경우에는 민방위 동원을 명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동원만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응급조치 시에. 그럼 읍면동이 했더라도 이 동원은 이거에 대한 보상하는 부분은 시군구에서 해주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망한 보상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시군구가 부담을 하고요. 시도가 보조를 할 수 있어요. 지자체만 하는 거지 국가는 여기서 개입을 안 한다.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휴업보상금은 도시가계비와 농가가비의 평균액의 60%의 금액을 1단위로 계산해서 그거를 실제로 치료를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거죠. 그래서 2년 정도 썼다. 731인가요? 365로 해서 731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죠. 6자리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 부상이나 사망, 신체로 인해서 받는 보상금은 대상자가 누구냐? 민방위 대원이어야 돼요. 민방위 대원이어야 되지. 이거 일반적으로 다치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방위 응급조치로 인해서 민간인이 다쳤다. 그러면 이 법이 없었다면 뭘로 해야 되겠어요? 국가 배상법이나 국가 보상법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 되겠죠. 하여튼간 민방위법에서는 민간인을 다쳐가지고 보상하는 내용은 없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에 훈련 중에 부상당한 우리 민방위 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상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을 재해보상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얘를 휴업보상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망보상금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사업체 전체 월평균, 월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월 기준이니까. 그리고 사망한 전년도밖에 통계가 없으니까 사망한 전년도로 하죠. 그래서 36배를 하고 3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한 1억 800만 원 정도의 느낌이다. 장애보상금, 이 사망보상금을 기준해서 퍼센티지를 하는 건데 1에서 6등급까지 장애등급이 있다. 그리고 8이 없다. 여기는 12부터 6까지 있는데 그중에 8이 없기 때문에 쭉 내려오다가 8을 빼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장애보상금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2급의 장애보상금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죠. 어느 정도 지나다가. 그러면 이 사람은 기존의 장애보상금으로 돈을 받은 게 있죠, 미리. 그리고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예를 들어서 장애보상금은 2024년도에 받았는데 그러면 23년도에 전체 산업체 월평균 기준 임금총액으로 기준해서 사망보상금의 몇 프로 12분의 11을 받았던 건데, 이게 만약 그 다음에 25년도에 사망을 했다. 그럼 24년도 통계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럼 차이가 난다. 사망보상금하고 그 장애보상금 계산할 때 사망보상금 기준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아시고 풀어야 되고요. 휴업보상금은 최대 730에 60%를 하고, 실제는 이 도시가계비 더하기 농가가비의 평균, 이 평균이죠. 이거가 전년도 건지 아닌 건지가 안 나와 있어요. 당연히 전년도 거밖에 될 수가 없을 거고요. 근데 이런 통계는 없어요, 지금. 지금 이런 통계는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데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신체로 인한 보상금에 관련해서는 동원일 때는 동원을 명령을 했던 사람이 부담을 하고요. 읍면동만 규모도 작은데 어떻게 지급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이 보상금을 부담한다. 그리고 당연히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조건 첫 번째는 시군구청장으로 오게 돼 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해당된 거면 시군구청장 종결되는 거고, 이게 시도로 올라가는 거라면 시도로 올려줘야 돼요. 또 시도도 자기 게 아니다. 그러면 행안부로 올리는 거예요. 단계로. 그리고 모든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신체 보상금을 받는 경우는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모두 다 시군구청장이 지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보상금을 심의하는 기관은 다 협의회가 있으니까 각각의 협의회에서 한다. 시도협의회, 시군협의회. 국가 같은 경우 행안부가 동원 명령 내릴 때는 민방위 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거기에 위원장 자체가 행안부 장관이니까요. 이거는 근데 신체에 의해서 이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조는 시도가 전부 일부를 할 수가 있어요. 국가가 치료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헷갈리시는 게, 치료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은 보조를 해주거든요. 치료비 관련해서는 국가가 시도나 시군구를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랑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민방위법 10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조치와 보상, 실비보상 등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문제는 사실 그 소령, 대의, 업체, 그리고 전문경과 나군 문제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나온 것들은 여러분들 답을 고르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 맞으라고 한 문제로 보이죠. 그럼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내용은 응급조치 내용이고요. 쭉 보시면 장애물 제거, 제거 명령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본인 또는 주민 2명 입회하죠. 그래서 쉽게 이렇게 구별이 될 거고요. 그다음 손실보상협의는 청구일로부터 30일이죠. 그래서 여기 20일이라는 거 없으니까 당연히 답은 2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동원된 민방대원의 장비의 사용료는 시가의 10%를 연간 상료로 보고 계산하죠. 그래서 답이 쉽게 2번이 구해진다. 그럼 정리하는 측면에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응급조치는 민방위에서는 누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해안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내릴 수 있고, 응급조치를 위해서 동원명령은 읍면동장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응급조치 권한 자체는 읍면동장은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1호, 2호, 3호, 4호, 4호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1호 사항은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알리는 방법이 공고 방식이다. 그리고 2호, 3호는 특정인이잖아요. 특정 시설물 소유자나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알리는 방법이 직접 응급조치 명령서를 발급을 한다. 여유가 없을 때는 응급조치 후에 발급을 해야 된다. 같은 거 발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개인에게 어떤 특정인이 했기 때문에 보상도 해준다. 그 다음에 그 토지, 건물, 공작물 등에 일시 사용하는 거랑 장애물 제거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일시 사용하는 거와 장애물 변경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소장관에게 알려줘야 되거나 그 사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 2명 이상이 참가해 하고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 내용이 있죠. 그래서 2명 입회하라는 거고, 예비군하고 차이 있는 건 예비군은 요 부분도 보상을 해주죠. 요 부분도 해줍니다. 여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제 여기 관련된 것도 해주죠. 예비군법은 이제 진급조치 할 때 주민의 재산을 제거할 경우에 제거하는 거예요. 일시 사용하는 것가 아니라 재산을 제거할 때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해야 되고, 주민 2명 이런 거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런 응급조치로 인해서 2호, 3호, 4호 같이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소정관이 응급조치를 한 처분의 장,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상 청구를 한다. 그래서 청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협의를 해야 되고, 이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정관은 재결을 신청한다. 근데 그 응급조치 기간으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로 간다. 이게 다른 거죠. 그리고 사용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건이 나온 게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장비를 가져올 경우죠. 민간인이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민방위 대원도 민간인이긴 하죠. 대원이 동원돼서 이제 사용한 경우에 아까 사용 당시에 시가의 10%를 연간 사용료로 계산을 해서 실제 사용한 날이 월이든 일이든 계산해서 지급을 해줘야 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민방위법 11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고유 식별 정보 처리에 관련된 부분이죠. 민방위 관련해서는 우리 고유 식별 정보 처리하는 부분은 웬만한 사무가 다 돼요. 근데 여기 문제 나온 것들은 그 중에 살짝 문제를 바꿔서 문제를 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찾으시면 되고요. 어려운 문제 아니죠. 해당되지 않는 거 찾는 거고요. 민방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고유 식별 정보 요 세 가지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웬만한 거 다 돼요. 그러면 보시면 민방위대 조직, 민방위대 동원, 수습복구 다 가능한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은 되는데 교관에 대한 부분은 없죠. 교관은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잖아요. 자체가.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이 너무 쉽게 구해질 거고 처음 보는 단어니까 이제 쉽게 구했을 것 같은데 약간 꼬아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실제 법령에 어떻게 되냐, 시행령에는 여기 보시면 민방위대 조직 관한 사무, 편성에 관한 사무, 조직 편성,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실시 사무,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전달 사무예요. 대원에 대한 부분이지 교관에 대한 사무가 아니다. 그리고 민방위 동원에 관련된 사무, 교육훈련 2가지가 있고 동원이 있고, 그다음에 부상을 입은 사람이나 사망한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하는 거, 그다음에 치료하는 거, 민방위 요원과 대원의 실비 지급하는 거, 응급조치 및 손실보상 관련된 거, 수습복구에 관련돼서 웬만한 거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살짝 교관의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4대 법령 공부할 때 다 이 고유식별 정보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비대법은 자기 통운만 되죠.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 비대법하고 민방위법이 3가지를 같이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예비군법은 주민번호만 처리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재난안전법은 여권번호 빠지고 주민번호와 외국인 등록번호만 된다. 그래서 민방위법은 웬만한 거 다 되는데 그 중에 안 되는 것들을 문제가 된 거다. 예비군법은 조직은 빠져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가지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유의해서 잘 비교하시고, 특히나 재난안전법은 최근에 민간정보라는 것, 고유식별정보 및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라는 것으로 좀 더 범죄 사실까지 이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공인재난관리사가 생기면서 그것도 잘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도 하반기 민방위법 마지막 문제인 1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4년도 하반기 문제 중에 아마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낸 거죠. 장애 등급편은 사실 요 별표 내용이 출제가 한동안 안 됐었었죠. 왜 이게 됐냐면 장애 등급은 중증하고 경증으로 이제 실제 장애인 분류할 때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그 민방위법은 1에서 6등급까지 이제 적용을 하잖아요. 그 등급에서 안 나온다고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19년도에. 근데 그 이후에 뭐 사람들도 바뀌고 교수 출제진도 바뀌면서 그런 것들의 원칙이 준수가 안 됐던 사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4등급이 아닌 것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그 중형 업체나 대형 업체 전문경과 가학군 이상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다 외운다. 1에서 6등급까지 각각의 내용을 다 외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대의나 소형 업체 그리고 전문경과 나학군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확실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반복해서 아니면 쪼개서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요. 사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답은 이 3번이 답이 됐는데 이거를 뭐 저희들이 외운다?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그 별표에는 장애 등급 별표에는 그 등급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쭉 나와 있는 반면에 제가 정리한 거는 눈, 코, 귀, 입, 신경계통, 정신, 흉복부, 장기, 척추, 근골격계, 골격계, 외부 흉터, 팔, 손가락, 다리, 발가락 요거로 구분해서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애울 것이 많은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바라보고 저렇게 바라보고 또 분류해보고 또 이렇게 쪼개서 보고 아니 부분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들을 다각 측면으로 봐서 전체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암기하는 것들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이걸 한 번에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특징적인 것부터 먼저 확실히 외워두고 점차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4급 관련해서 지금 눈 나왔죠. 방금 전에 눈 나와서 한눈의 실명이 되거나 다른 눈의 교정 시력이 0.6 이하이다. 이게 나왔고 또 귀가 나왔나요? 두 귀의 청력이 4cm 이상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 또 여기 중요한 건 2분 4급이 없어요. 4급하고 6급이 없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죠. 이런 건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코는 5급밖에 없다는 거. 뭐 특징적인 게 좀 생기죠. 그래서 귀는 또 1등급이 없어요. 다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눈은 1에서 6등급까지 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두 눈의 교정 시력 요거 이렇게 단계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5급인지 6급인지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인 것부터 조금씩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 구별하시고 점점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게 이제 손 발가락 요기였는데 요게 문제에 나온 건 요게 5급짜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하나냐 두 개냐 엄지 둘째 손가락 포함하냐 뭐 근데 4급은 여기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못 쓰게 하거나 두 개 손가락이죠. 그러니까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이 못 쓰는 사람 또는 그거 말고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해서 어느 둘 중에 하나 포함을 해서 엄지나 둘째 손가락 하나만 포함해서 3개의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이 4급이었다. 그래서 이게 4급인데 5급짜리 걸 낸 거예요. 참 이거 세밀하게 공부하자면 맞출 수 없었던 문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편은 제가 이제 제 교재에도 이제 반영을 해놨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제 핵심 정리집에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다시 돌아가 보면 문제를 보시면 아까 눈은 0.6 이하 다른 눈, 그다음에 4cm 이상의 청력이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 한 다리 다른 쪽이 다리보다 5cm 짧은 거, 그다음에 요거는 5급짜리 내용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